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약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별이 셋 있는 삼성 장군 정도 되면 나라에서 어떤 기밀 같은 거 좀 많이 알려줍니까? 알게 됩니까 많이? 그렇죠. 알게 되죠.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알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하실 때도 뭐 서약 같은 거 쓰셔야 되고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군 그런 거보다도 네. 제가 이제 미군들하고 이제 많이 교류를 네.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쓴 거죠. 미군하고 같이 교류하시면서 또 정보도 많이 이제 취급을 하셨으니까. 커리어를 보면은 예전에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작전 참모차장, 부참모장도 하셨었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 대표. 그 유엔사라고 하면 휴전선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그쪽 아닙니까?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만약에 다시 전쟁이 나면은 전쟁이 하여튼 빨리 종결되도록 하는 게 유엔군 사령부고요. 그 유엔군 사령부 조직 중에 하나가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인데 그거 관련된. 예,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는 휴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휴전을 관리하는 그 군사정전위원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비무장지대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그 임무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군 수석 대표 네. 맡으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장이 되셨고요. 근데 이제 한국군 수석 대표가 아니라 유엔사 군정위의 수석 대표예요. 군정위. 네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프로필인데. 그 한국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유엔군들, 미군, 한국군, 영국군,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있거든요. 거기에 수석 대표예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미국의 국력이랄까 아니면 외교적인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의 뭐 국제 경찰이었죠. 너네 이거 하지 마. 너네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말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좀 미국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2개 이상의 전쟁을 과거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한반도가 조금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장군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곳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 관계가 경제적인 걸로만 되면은 그나마 좋은데 지금은 미중 갈등이 대만도 대만이지만 사실은 남중국해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하고 그 중국 사이에. 대만 거기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 또 뭐 이스라엘 중동에서 일어난 일, 이게 하나의 전주곡처럼 이렇게 저는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 여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미국, 또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여간 우리가 잘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뭐 적당히 위치를 잡고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자주국방을 튼튼히 해서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면은 융통성이 그만큼 생기잖아요.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또 융통성이 그만큼 생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갈등이 빚어졌다. 우리가 잠시라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미국하고 미국 편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강대국 사이에서 큰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좀 됐었잖아요. 뭐 러일 전쟁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중 간에 만약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약간 남북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북한이 이때다 싶은 이런 오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어떤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가 있고 어찌됐건 우리는 자주국방력을 잘 갖춰서 자주국방력을 잘 갖추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자주국방력을 갖춘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그 여건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병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군의 군기와 사기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제대로 그 실전적인 훈련들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주국방이라는 말 참 우리도 많이 쓰고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전에 그 전작권이라고 하죠. 전시작전 통제권 그 전환 추진 단장도 2008, 2009년에 하셨었고 그게 참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져오면 뭔가 명분은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제대로 워킹을 해야 하는데 평소에 생각은 좀 어떠셨어요? 이 전작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면 명분은 좋습니다. 자, 우선 현재 평시 정전시라고도 해요. 정전 상태. 현재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무슨 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목함지뢰 사건 이때 한반도 군사력에 대한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미군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시가 되면 어느 시점인가 한미 대통령이 그것도 합의를 해서 한국군의 일정 부분을 떼주는 겁니다. 모든 한국군이 다 미군한테 작전 통제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한 3분의 2 정도가 넘어가요. 오, 3분의 2나요? 네, 3분의 2만. 3분의 1은 우리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군한테 전시작전 통제권이 오면은 이론상으로는 미군을 비롯해서 각 나라 군대가 우리의 작전 통제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 영어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에 뭐 영국군도 들어오고, 아니 뭐 일본군도 들어오고 막 일본군이 들어오면 또 논란이 있겠구나. 아무튼 해외 군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작전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언어부터 힘들다. 일단 언어부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큰 나라의 장군이 얘기하는 거 하고 대한민국의 장군이 대한민국 장군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그 말빨이 아무래도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익에 거슬리면은 안 해버리면 돼요. 네.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 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협조 관계입니다. 협조 관계. 네, 그러면 힘 센 사람이 협조할 때는, 그러니까 갑이 협조할 때는 이거는 큰 무게를 갖지만 을이 협조를 요청하면 벌써 요청이잖아요. 갑은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어요. 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전작권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그 역량을 엄청나게 키워야 되는데 그 역량을 키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싶어 할까요?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자기네가 여기서 한반도에 있는 동안에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거꾸로 딴 나라에서 여기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운영한다?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 밑에서 누구 지시 듣고 이럴 미군이 아니다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미군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주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을 가져오려면 그것까지 각오를 하고 해야지 뭐 미군이 무슨
전작권을 한국군이 해도 뭐 문제 이상이 없다느니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명분은 좋습니다만 우리도 자주 국방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걸려서 좋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의 국익에 안 맞으면 싫다고 그러면 돼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갑이 을한테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싫은데요? 못하는데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는 뭐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 무슨 하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미국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우리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자기네가 굳이 전작권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이 전작권이라고 해서 전쟁이 되면 일종의 그 계엄령처럼 전환이 됐을 때 반드시 따라야 되고 막 다 전혀 안 이건 그렇습니다. 줄 알았어요. 전혀 안 그래요. 협조 관계다. 거의 협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 네. 마지막으로 하셨잖아요. 특수전이죠. 예, 특수전 사령부. 특수전이라는 게 뭐 가서 뭐 폭파하는 거, 뭐 암살하고 뭐 뭐라죠? 그 심리전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특전사면은 김정은이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답변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알아도 얘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죠. 북한에 있겠죠. 네. 모르죠. 북한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기차만 타도 뉴스고 중국 간다 그러면 또 대대적인 뉴스고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특전사는 주로 어떤 무기를 씁니까? 특전사가 쓰는 무기는 좀 다른가요? 특전사가 쓰는 무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진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무거운 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기관총만 하더라도 한 2, 3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총을 갖고 가더라도 가벼운 기관총이 필요하고 예. 폭탄을 가져가더라도 탄력이 큰 거를 필요로 해요. 옛날에는 폭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은 전화해서 피자 시켜 먹듯이 여기 때려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나라 무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해서 제가 계속 나가는 곳마다 무전기 바꿔달라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전기는 우리나라 통신기기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이거 돌리나요? 그거는 안 돌리는데 그 수준은 벗어났지만 북한만도 못한 무전기를 갖고 있어요. 혹시 그 등쯤에 매는 그거 그 번호 있었는데 까먹었다. P77 그것도 아직도 쓰지만 이 옆에 이거 수화기 이거 달린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 뭐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북한반도 못한 무전기를 지급해주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그게 평소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게 군대 내에서 다 카톡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카톡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이거 문제를 삼으면 거짓말을 해요. 또 된다고. 무전기.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왜 불시 점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무전기 다 잘 작동하는지? 이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밝혀지면 뭐라고 답변해 주냐면 그거 다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얼마나 걸리는데요? 10년, 20년. 교체 기한이. 제가 우리나라 삼성 전화기를 쓰는데 제가 그 메모리 1TB짜리를 쓰고 있어요. 1테라요? 네, 1테라짜리를 제가. 거의 웬만한 PC 용량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전화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무전기를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그래서 그 특전부대는 이런 무전 같은 것이 적진에 이제 하니까 무전이 중요하고. 적진에 넘어가 있는데 통신이 안 돼 버리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단순히 뭐 여보세요가 아니라 피자도 시켜 먹을 수 있지만 500파운드짜리 폭탄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들이 밤과 낮을 똑같이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필요해요. 섬광탄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야광탄이라고 하나요? 조명탄 이런 거는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죄송합니다. 야간 투시경 같은 게. 투시경. 야간 투시경. 열상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런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제가 특전사령관 할 때 이렇게
저희 부대원들을 보면 네. 정말 미군보다 나아요.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근데 이 장비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봉급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줘야 되는데 우리 특전부대는 최전방이 아니라 좀 후방에 위치하거든요. 네. 수도권에 위치하고 저 남쪽에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뒤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면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 부대고 훈련 강도도 엄청나게 세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적은 거예요. 보급 우선순위도 낮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한성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둘 수 없다. 예. 그래서 지랄 발광 좀 했습니다. 슬리퍼 입에 무시고. 그거는 뭐 사단장 때 일이고 특전사령관 할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미운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눈치나 보고 계획이 돼 있다니까 뭐 이렇게 살았으면 지금 하늘을 보고 잠자기 쉽지 않았을 텐데. 특전사가 다 기본 부사관이잖아요. 대부분, 하사부터 예. 시작을 하는. 네. 일반 병사는 거의 그냥 지원 조직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나중에 전역하실 때 또 그 부하 직원들한테도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존경과 신망을 또 한 몸에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예. 특전사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 위주로 돼 있는데 예. 이 병사들이 병으로 와가지고 예.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외부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은 뭐 말로만 특전사지 거기 가서 밥이나 만들고 뭐 그러잖아 뭐 이런 거예요. 아, 특전사에 자대 배치 받은 병사들. 예.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합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지원 부대들이 낙하산도 포장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무기도 준비해주고 재보급을 또 해줘요. 재보급할 때 재보급도 해주고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특전병 중에서도 전투특전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네. 병으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반 부대 특급 전사의 체력을 달성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특전사에서 요구하는 체력을 달성을 하면 예. 특전사에서 요구하는 체력을 달성을 하려면 한 달에 한 300km를 뛰어야 됩니다. 그걸 달성을 하고 외줄타기 뭐 코스가 많은데요. 외줄타기를 다리에 힘을 쓰지 않고 양손의 힘으로 25m인가를 올라가야 돼요. 그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거 네, 그런 그렇게 거죠. 하고 그다음에 그 천리행군 600km입니다. 400km. 예. 400km를 6박 7일 동안에 걸으면 6박 7일 동안에 400km를 걸으려면 잠을 자지 7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순간엔 계속 걷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깨어 있는 순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 3시간. 예. 그리고 휴식 시간 1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러다 이제 걸으면서 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면 전투 특전병을 시켜주는데 전투 특전병에 합격하면 매주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간부처럼. 그러니까 본인 희망자들만 하는 거예요. 이 전투 특전병에 도전하는 사람. 예. 그중에 한 반만 통과를 해요. 왜냐하면 400km를 걷는다는 거는 못 해요. 그렇죠. 쉽게는. 아무나 되나요, 그게. 그렇지만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뭐 그래서 완전 진짜 특급 전사가 되는 거네요. 네, 특급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긍심을 키우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야 진짜 남자가 되려면 예. 해병대가 아니라 특전사를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특전사 병 지원율이 예. 4대1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요즘 젊은 애들이 뭐 허약하다 천만의 말씀 선택을 주면 그게 제가 사단장 할 때도 사단 수색대원들을 그전에는 그냥 찍어서 강제로 시켰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희망자를 받았는데 네. 희망자 받을 때 야 지원하면 4박 5일 휴가 보내줄게. 이걸로 이제 그 제일 강력한 걸로 꽂히셨네요. 이렇게 이제 그 동기 유발을 시키고 네네네. 그 대신 첫 3일을 안 재웠어요. 안 재우고 체력 단련만 시킨 겁니다. 그 3일을 견뎌내야 이제 나머지 2주간의 특수훈련을 시켜서 수색대원이 되는 거예요. 아, 훈련 들어가기 전이 테스트가 굉장히 힘든 그 3일. 난 처음에는 뭐 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80% 90%가 합격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부대에 가면
거기에 근무하는 그냥 일반 병인데도 이 목소리가 틀려요. 목소리가 틀리고 부대가 군가를 부르면 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징집병 제도인데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